한국은 조선소를 잘 만드는 나라가 아닙니다. 그들은 기술력으로 세계를 움직이고 문화로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으며 정신력으로 기적을 만들어내는 민족입니다. 만약 조선소가 없었더라도 한국은 여전히 세계의 중심에서 굳건히 자리 잡았을 것입니다. 전 세계에서 운항 중인 선박 10척 중 3척은 한국에서 만든 엔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반도체와 배터리 기술로 글로벌 경제를 지배하며 K 콘텐츠로 수많은 이들의 감정을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성과의 핵심은 기술력이 아닙니다. 그것은 한국이라는 나라, 그리고 그들의 불굴의 정신입니다. 전쟁의 폐허 속에서도 머리카락과 돼지털을 팔아 경제를 일으켰으며 IMF 위기 당시에는 국민들이 금반지와 결혼 예물을 내놓으며 나라를 구했습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근성과 끝없이 도전하는 정신으로 한국은 스스로의 한계를 뛰어넘었습니다. 한국을 얕보지 마십시오. 한국은 더 이상 누군가의 뒤를 따르는 나라가 아닙니다. 기술, 문화, 그리고 혁신의 선봉에서 미래를 설계하는 나라입니다. 세계가 멈춰도 한국은 앞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한국이라는 이름 아래 그들은 오늘도 또 하나의 기적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미국 기자가 있습니다. 대체 무슨 사연인지 오늘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마크 존슨, 미국의 경제 전문 매체에서 기자로 일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 대해 한 발언을 처음 들었을 때만 해도 그냥 정치적 수사라고 생각했어요. 한국은 미국의 위대한 동맹이자 우리가 반드시 협력해야 할 핵심 파트너다. 트럼프 특유의 과장법이라고 넘기려 했지만 그날 이후 제게 한국은 미스터리 그 자체가 되었어요. 궁금증의 결정적 계기는 글로벌 무역 컨퍼런스에서 시작됐습니다. 한국이 조선업에서 세계적 강자라는 사실은 익히 알고 있었지만 발표 내용은 제 예상보다 훨씬 놀라웠어요. 발표자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한국은 조선업, 반도체, 전기차 배터리, IT 기술까지 세계를 이끄는 경제 대국입니다. 발표를 듣는 내내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한국이 IT 기술 강국이라는 이야기는 들었지만 글로벌 리더라고 하기엔 조금 과장 아닌가. 발표가 끝난 뒤 동료 기자들에게 물었어요. 한국이 그렇게 대단한가요? 다들 대답은 한결같았습니다. 마크, 넌 아직 한국을 모르는군. 기술력도 기술력이지만 한국은 그들만의 민족적 근성이 있어. 그 답변이 더 이상하게 들렸습니다. 기술과 근성이라니. 그게 무슨 연관이 있다는 걸까요? 기자로서 이대로 넘어갈 순 없었어요. 답을 찾기 위해 저는 한국행 비행기를 예약했어요. 비행기 안에서 자료를 읽으며 한국에 대해 더 알게 되었지만 의문은 더욱 커졌습니다. 한국은 자원이 풍부한 나라가 아니잖아요. 한국에 도착한 첫날, 도시의 활기찬 분위기에 압도되었어요. 거대한 빌딩들과 사람들이 끊임없이 움직이는 모습은 뉴욕과도 다른 에너지를 뿜어냈습니다. 그러나 제 시선은 서울의 야경이 아니라 한국의 경제적 뿌리를 향하고 있었어요. 한국의 진짜 비밀은 무엇일까? 본격적인 취재를 앞두고 호텔에서 동료들과 저녁을 먹었어요. 그중 한 명이 한국 조선업의 성공을 비결로 꼽으며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조선소는 시작일 뿐이야. 한국은 산업 전반에서 세계 경제를 움직이고 있어. 기술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정신력이 대단하지. 그 말을 들으면서도 한편으로는 믿기 어려웠어요. 정신력이 경제와 무슨 상관이 있지? 미국에서는 기술력과 자본이 곧 힘입니다. 정신력 같은 추상적인 단어는 경제 기사에서 다룰 일이 거의 없죠. 다음 날 본격적인 취재가 시작되었어요. 첫 일정은 현대중공업 방문이었죠. 솔직히 말하면 제 머릿속엔 또 하나의 거대한 공장을 보겠지라는 선입견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선입견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 깨닫는 데는 채 1시간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현대중공업에 도착한 순간 저는 압도당했습니다. 그곳은 하나의 작은 도시 같았죠. 거대한 크레인들이 하늘을 찌를 듯 솟아 있었고 그 아래로는 수많은 사람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가이드는 제게 한국 조선업의 비밀을 하나씩 풀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여기 보이시는 저 크레인들, 그리고 이 거대한 조립 라인은 모두 현대중공업의 상징입니다. 우리는 세계에서 가장 크고 정밀한 조선소 중 하나를 자랑합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자신감이 가득했어요.
저는 솔직히 속으로 생각했죠. 세계 최대라는 말은 좀 흔하지 않나? 그러나 그의 설명은 금세 제 의심을 잠재웠습니다. 가이드는 저를 선박 엔진 제조 라인으로 안내했어요. 여기가 진짜 핵심입니다. 전 세계에서 운항 중인 선박 10척 중 3척이 이곳에서 만들어진 엔진을 사용합니다. 그 순간 그 숫자의 무게가 저를 덮쳤습니다. 그는 덧붙였습니다. 이 엔진은 선박의 심장이자 세계 무역의 동력이죠. 실제로 작업 현장은 믿기 어려울 만큼 정밀했어요. 사람의 손길과 기계의 정교함이 완벽히 조화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작업자들은 한치의 오차도 허용하지 않는 듯 보였고 크레인이 한 번 움직일 때마다 거대한 부품들이 정확한 위치에 맞춰졌습니다. 무엇보다도 모든 작업자들의 표정에는 긴장감 대신 자부심이 가득했어요. 점심시간에 한 엔지니어와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있었어요. 그는 오랫동안 현대중공업에서 일했다고 했습니다. 처음부터 이렇게 잘했던 건 아닙니다. 일본과 유럽의 기술에 의존하던 시절도 있었죠. 하지만 정주영 회장님께서 항상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우리 손으로 만들지 못할 것은 없다. 그래서 우리는 기술을 배웠고 그걸 넘어섰습니다. 그의 말에 담긴 자부심은 회사원의 말 이상이었어요. 그것은 한 나라가 성장해온 방식, 그리고 그 나라 사람들이 가진 정신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정주영 창업주에 대한 이야기는 이후에도 자주 나왔습니다. 특히 유명한 일화 하나가 인상 깊었어요. 정 회장이 조선소를 설립하겠다고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비웃었답니다. 한국이 무슨 조선업이냐라는 비난 속에서도 그는 투자금을 모으기 위해 사판 자루를 들고 황무지에 선박이 들어설 공간을 그렸다고 해요. 돌멩이로 시작했지만 포기하지 않았다. 그 말은 한국 전체의 철학처럼 들렸습니다. 취재를 계속하면서 저는 또 다른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한국의 조선업이 기술력만으로 성장한 것이 아니었다는 점입니다. 가이드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조선업은 사람과 사람, 기술과 기술이 협력해야 하는 산업입니다. 여기에는 팀워크와 책임감이 무엇보다 중요하죠. 한국 사람들은 그걸 잘합니다. 그리고 그 말을 증명하듯 저는 작업자들이 서로의 일을 도우며 완벽한 협력을 이루는 모습을 봤습니다. 조립 과정에서 문제가 생기자 모든 작업자들이 자신의 일처럼 달려들어 문제를 해결하는 모습은 정말로 놀라웠습니다. 현대중공업을 떠나는 길, 저는 한국 조선업이 세계 1위라는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수십 년간의 도전, 실패, 그리고 끝없는 노력이 만들어낸 결과였습니다. 엔지니어가 마지막으로 했던 말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기술은 노력의 결과일 뿐이에요. 중요한 건 문제를 포기하지 않는 정신입니다. 현대중공업을 떠난 후 저는 더 깊은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은 어떻게 이런 성과를 이뤄냈을까? 이런 의문이 들수록 한국의 역사를 조사하고 싶어졌어요. 한국의 과거를 더 알기 위해 찾아간 곳은 서울의 경제사 박물관이었어요. 그곳에서 만난 큐레이터는 1960년대 한국의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당시 한국은 전쟁 폐허 속에서 모든 것이 부족한 나라였어요. 자원도 없었고 자본도 없었습니다. 심지어 기술조차도 외국에 의존해야 했죠. 큐레이터가 보여준 당시 사진들은 충격적이었어요. 삭막한 거리, 구멍난 지붕, 그리고 시장에 널린 기초 생필품들. 한국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큐레이터가 힘주어 말했어요. 그는 당시 한국이 세계 시장에 첫 발을 내딛던 시절의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한국은 머리카락, 오줌, 심지어 돼지털까지 팔아가며 외화를 벌었습니다. 말 그대로 없는 것에서 있는 것을 만들어냈죠. 저는 그 말을 듣고 잠시 멍해졌어요. 머리카락과 돼지털로 시작한 경제라니 지금의 한국을 떠올리면 믿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박물관의 또 다른 전시물은 1970에서 80년대의 한국을 보여줬습니다. 당시 박정희 정부는 수출 중심 경제 정책을 추진하며 중화공업을 대대적으로 육성했어요. 철강, 자동차, 선박 등 당시로선 너무나도 야심찬 프로젝트들이 시작됐죠. 한국은 맨 땅에 헤딩한다는 비판도 받았지만 끝내 자신들만의 길을 만들어냈습니다. 큐레이터의 말에 담긴 자부심은 이 나라의 성장 비결을 단적으로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감명 깊었던 이야기는 1997년 IMF 외환 위기였습니다.
저는 큐레이터가 보여준 영상 자료를 보며 그 당시의 절망감을 체감할 수 있었어요. 기업이 줄줄이 파산하고 실업률이 치솟던 그 시절, 한국 국민들은 자발적으로 금을 모아 나라를 구하기 시작했어요. 금반지, 목걸이, 결혼반지까지도 기꺼이 내놓으며 경제 회복에 동참했습니다. 큐레이터는 당시 국민들의 단결력을 이렇게 설명했어요. 한국은 위기 속에서 하나가 되는 민족입니다. 우리는 IMF를 통해 경제적으로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더 강해졌어요. 이 말을 들으며 저는 한국의 성장은 국민들 스스로가 만들어낸 결과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IMF 위기를 극복한 후 한국은 전 세계로 뻗어나갔습니다. 조선업이나 철강 산업에만 머물지 않고 반도체와 IT 기술로 새로운 영역을 개척했어요. 한국은 위기를 기회로 바꿀 줄 아는 나라입니다. 큐레이터가 마지막으로 덧붙였죠. 저는 그의 말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음 취재는 한국의 첨단 산업, 반도체와 전기차 배터리 분야를 탐구하는 것이었습니다. 첫 방문지는 경기도 성남에 위치한 삼성전자 반도체 연구소였습니다. 제가 도착한 순간 입구부터 엄격한 보안과 첨단 장비들이 배치된 시설에 압도당했어요. 연구소 관계자는 저를 데리고 반도체 제조 공정을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설명을 들으면서 저는 최근 글로벌 반도체 시장 점유율 데이터를 떠올렸습니다. 한국은 전 세계 메모리 반도체 시장의 약 70%를 차지하고 있었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이끄는 이 산업은 국가 전략으로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공정을 살펴보는 동안 저는 소름이 돋는 경험을 했어요. 반도체 칩 하나를 만드는데 얼마나 정밀한 기술과 노력이 들어가는지 직접 확인했거든요. 공장의 모든 과정은 완벽히 자동화되어 있었고 작업자들은 최첨단 장비를 사용해 한치의 오차도 허용하지 않았어요. 특히 웨이퍼를 가공하는 장면은 경이로웠습니다. 그 얇고 작은 웨이퍼 하나가 전 세계 스마트폰, 컴퓨터, 그리고 자동차에 사용된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어요. 관계자는 반도체 산업이 한국에서 이렇게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를 설명하며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국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기술에 도전하고 수백 번 실패하더라도 끝까지 해내죠. 그의 말은 현대중공업에서 들었던 이야기와도 연결되는 듯 했어요. 다음 일정으로 저는 전기차 배터리 시장의 선두주자인 LG에너지솔루션을 방문했습니다. 이곳은 한국이 미래 산업을 선도하는 또 다른 무기를 가진 곳이었어요. 안내를 맡은 직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전기차가 미래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전기차는 배터리 없이는 움직일 수 없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과 삼성 SDI는 전 세계 전기차 배터리 시장의 30% 이상을 공급하며 기술력과 생산 규모에서 다른 국가들을 압도하고 있었습니다. 전기차 한 대당 배터리는 차량 가격의 약 40%를 차지합니다. 이 배터리를 만드는 기술력은 미래 이동수단의 핵심을 좌우합니다. 그의 설명을 들으며 한국이 따라가는 나라가 아니라 선도하는 나라라는 사실이 다시 한번 명확해졌습니다. LG의 테스트 시설에서 전기차 배터리가 얼마나 혹독한 테스트를 거치는지 직접 보면서 저는 한국이 왜 이 분야에서 세계적인 신뢰를 얻고 있는지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배터리 하나를 테스트하기 위해 수천 번의 충방전을 반복하며 모든 극한 환경에서 성능을 유지하는지 확인하는 모습은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한국의 조선업, 반도체, 그리고 배터리 산업에서 공통적으로 느낀 점이 있었습니다. 바로 한국 사람들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점이었어요. 저는 그들이 어떻게 이런 태도를 가지게 되었는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엔 한국의 대학과 연구소를 방문하기로 했습니다. 첫 일정은 서울에 있는 한 과학기술대학이었어요. 캠퍼스는 활기가 넘쳤고 학생들의 열정은 공기 중에서도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가이드를 맡은 교수는 저를 연구실로 안내하며 이렇게 말했어요. 여기 있는 학생들 중 많은 이들이 실패를 경험할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실패를 통해 성장한다고 믿습니다. 그 말은 제게 큰 충격이었어요. 미국에서는 실패가 흔히 낙오로 간주되곤 하죠. 하지만 여기서는 실패를 하나의 과정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통해 더 나은 결과를 만들어낸다는 점이 놀라웠습니다.
연구실에서는 신소재 개발에 열중하고 있는 학생들과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있었어요. 그중 한 학생이 했던 말이 아직도 잊히지 않습니다. 저는 연구에서 수십 번 실패했어요. 하지만 그때마다 교수님께서 실패가 곧 성공으로 가는 길이라고 말씀하셨죠. 그 학생의 눈빛에는 확신과 열정이 가득했어요. 대학을 떠난 후 저는 정부주도 연구소를 방문했습니다. 이곳은 최첨단 기술 연구와 혁신의 중심지로 알려져 있었죠. 연구소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첨단 장비와 정교하게 짜여진 실험실에 압도당했습니다. 관계자는 한국의 연구 문화에 대해 설명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은 자원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과 지식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이어서 한국 연구진들이 어떻게 글로벌 프로젝트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맡고 있는지에 대해 설명했어요. 특히 한국이 최근 몇 년간 신소재 개발, 우주항공 기술, 그리고 AI 분야에서 빠르게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는 점은 저를 또 한 번 놀라게 했습니다. 연구소의 한 엔지니어와 대화를 나누던 중 그는 한국의 독특한 협동 문화를 이야기했어요. 우리는 개개인의 성취보다는 팀 전체의 성과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이 때문에 우리는 어떤 문제든 함께 해결하려고 노력하죠. 실패가 발생하면 그것은 한 사람의 잘못이 아니라 모두가 해결해야 할 도전으로 여깁니다. 그의 말을 들으며 저는 현대중공업 조선소에서 봤던 작업자들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문제가 발생했을 때 모두가 함께 해결에 나섰던 그 장면이요. 이것이 산업 현장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한국 사회 전반에 흐르는 정신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한국에서의 마지막 며칠 동안 한국의 또 다른 강력한 무기를 놓칠 수 없었어요. 바로 K 콘텐츠였습니다. K-드라마, 영화, 음악이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는 사실은 누구나 알고 있지만 그 이면에 숨겨진 힘을 탐구하고 싶었어요. 첫 일정은 대형 기획사였습니다. 이곳은 K-팝 열풍의 중심지였죠. 회사 관계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문화 자체를 창조합니다. 이 문화가 전 세계 팬들에게 공감을 얻고 연결고리가 되는 것이죠. 사무실을 둘러보며 저는 그들의 작업 환경과 태도에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음악, 퍼포먼스, 영상 등 모든 것이 완벽하게 기획되고 조화를 이루는 모습이었어요.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매 순간 혁신을 추구하며 협력하고 있었죠. 관계자는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K-팝은 한국의 정서와 가치, 그리고 끊임없는 노력의 결과입니다. 우리는 팬들에게 감동을 주기 위해 끝없이 고민합니다. 이 기획사의 연습실에서 만난 한 연습생은 5년째 데뷔를 준비 중이라고 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어요. 매일 실패하고 넘어지지만 여기서 포기하면 끝이라는 걸 알아요. 그래서 더 열심히 연습해요. 그의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K-팝이 우연의 산물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다음으로 저는 영화와 드라마 제작 현장을 취재하기 위해 한국의 한 스튜디오를 방문했습니다. 이곳은 넷플릭스와 같은 글로벌 플랫폼에 공급되는 K-드라마의 촬영지였어요. 감독은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 드라마가 세계적으로 성공하는 이유는 이야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재미있는 이야기를 넘어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감정을 전달하려 합니다. 그는 한국 드라마의 특징으로 한을 꼽았어요. 한국인들은 오랜 시간 동안 많은 고난을 겪어왔습니다. 그 감정이 우리의 작품에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한을 극복하는 과정이 전 세계 사람들에게 울림을 주는 거죠. 감독의 말대로 드라마의 주인공들은 늘 역경을 겪지만 결국 이를 이겨내고 자신만의 길을 찾아갑니다. 다음 일정은 한류 팬들이 많이 모이는 홍대의 한 카페였습니다. 전 세계에서 온 팬들이 모여 K-팝과 K-드라마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그들 중 한 독일인 팬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 콘텐츠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이야기가 담겨 있어요. K-콘텐츠의 성공은 한국이라는 나라와 사람들의 정체성을 전 세계에 알리는 역할을 하고 있었어요. 그들은 단지 팔리는 콘텐츠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가치를 이야기하고 전 세계 사람들과 감정적으로 연결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다시금 생각했습니다. K-콘텐츠의 진짜 힘은 무엇일까? 그것은 아마도 한국인 특유의 정서와 노력, 그리고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근성에서 비롯된 것이 아닐까요? 한국에서의 마지막 취재를 준비하며
저는 머릿속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발언을 되새겼습니다. 한국은 우리가 반드시 협력해야 할 동맹이다. 이 문장은 정치적인 외교 수사로만 들리던 말이었지만 이제는 그 의미가 조금씩 명확해지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조선업, 첨단 기술, 그리고 K 콘텐츠까지 다방면에서 세계를 움직이는 중요한 축이었어요. 그렇다면 왜 트럼프가 굳이 한국을 콕 집어 이런 발언을 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얻기 위해 마지막 취재지를 찾았습니다. 그곳은 인천항에 위치한 글로벌 물류센터였습니다. 한국이 전 세계 물류의 중심지로 자리 잡은 이유를 이해하기 위해서였죠. 도착하자마자 거대한 컨테이너 선들이 늘어선 항구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곳에서 매일 수천 개의 컨테이너가 전 세계로 이동하고 있었어요. 한국은 아시아 물류의 허브입니다. 중국, 일본, 동남아를 연결하는 중심에 있기 때문이죠. 항만 관리자는 이렇게 말하며 항구의 역할을 설명해줬습니다. 하지만 지리적 위치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이어서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이 역할을 할 수 있는 건 효율성과 기술력 덕분입니다. 한국의 물류 시스템은 세계에서 가장 정교합니다. 여기서는 단 1시간의 지연도 용납되지 않습니다. 그 말대로 물류센터는 군대처럼 조직적으로 움직이고 있었어요. 컨테이너가 크레인으로 선박에 실리는 과정은 한편의 춤 같았습니다. 모든 것이 철저히 계산되어 있었죠. 항구를 둘러보는 동안 저는 한국이 물건을 만들어낼 뿐 아니라 그것을 세계로 가장 효율적으로 전달하는 나라라는 점을 실감했습니다. 트럼프의 발언이 머릿속에 다시 떠올랐습니다. 한국이 없다면 글로벌 경제는 멈출 수도 있다. 이 말이 과장이 아니란 생각이 들었어요. 다음으로 저는 한국과 미국 간의 경제 협력 현황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 한 경제 전문가를 인터뷰했습니다. 그는 한국이 미국에게 왜 중요한 파트너인지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한국은 미국의 주요 기업들과 전략적으로 협력하고 있어요. 삼성과 SK 하이닉스는 미국 IT 산업의 심장부를 담당하고 있고 LG에너지솔루션은 미국 전기차 시장에서 필수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한국의 기술력뿐만 아니라 위기 대처 능력도 미국에게는 매력적인 요소라고 했습니다. 한국은 위기를 극복하는 법을 아는 나라입니다. 1997년 IMF 위기, 그리고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를 겪으면서도 빠르게 회복하며 경제를 재건했어요. 이런 민첩성과 적응력은 미국 같은 대국도 본받을 만합니다. 취재를 마치고 항구를 떠나며 저는 한국이 가진 진짜 힘이 무엇인지 곰곰이 생각해봤습니다. 조선업, 첨단 기술, 문화, 물류 시스템 이 모든 것이 어우러져 한국을 글로벌 강국으로 만든 것이 분명했어요. 하지만 그 중심에는 항상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도전하며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한국인의 정신이야말로 이 모든 성과의 원천이라는 점이 더 확실해졌습니다. 한국에서의 마지막 하루, 저는 호텔방에서 이번 여정을 돌아보며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처음 이 나라에 대해 가진 선입견, 그리고 지금 제가 가진 깊은 존경심. 모든 것이 극적으로 변했어요. 다양한 취재 경험을 통해 저는 한국이 가진 힘의 실체를 어느 정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조선업의 정밀한 기술력, 반도체와 배터리를 통한 첨단 산업의 리더십, 그리고 문화 콘텐츠를 통해 세계인의 마음을 움직이는 능력까지. 하지만 그것만으로 이 나라를 정의하기엔 부족했습니다. 한국의 핵심은 바로 미래를 설계하는 능력에 있었습니다. 과거에 대한 통렬한 반성과 현재의 문제를 개선하려는 끈질긴 노력, 그리고 미래를 내다보는 비전. 저는 마지막 취재로 한국의 스타트업 생태계를 알아보기 위해 한 창업 인큐베이터를 방문했습니다. 그곳은 젊은 에너지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한국의 스타트업 환경은 세상을 바꾸기 위한 도전이 중심에 있습니다. 센터의 책임자가 제게 설명했어요. 이곳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혁신가들을 위한 공간이었습니다. 그는 덧붙였습니다. 한국은 과거에 실패를 많이 겪었지만 그것이 곧 우리의 자산이 됐습니다. 우리가 겪은 고난이 새로운 세대를 더 강하게 만들었죠. 그는 제가 이곳을 돌아보며 들었던 생각을 완벽히 요약한 것 같았습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정신은 한국 사회에 깊이 뿌리내린 문화였습니다. 스타트업 창업자 중 한 명을 인터뷰했는데 그는 친환경 기술을 활용해
전 세계에 적용 가능한 에너지 솔루션을 개발하고 있었어요. 저희는 한국의 기술력과 문제 해결 능력을 바탕으로 글로벌 시장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의 말은 한국 전체를 대표하는 선언 같았습니다. 인큐베이터를 떠나며 이렇게 느꼈습니다. 한국이 가진 기술력과 경제적 성공은 한국 사회 전체가 가진 협력과 도전 정신, 그리고 더 나은 미래를 꿈꾸는 문화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공항으로 돌아가는 길, 저는 서울의 스카이라인을 바라보며 이번 여정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은 과거의 고난을 발판 삼아 현재를 넘어 미래를 설계하고 있는 나라였습니다. 비행기에 탑승하며 저는 마지막 기사 내용을 떠올렸습니다. 한국은 단지 조선소를 잘 만드는 나라가 아니다. 그들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미래를 설계하며 세계를 움직이는 나라다. 한국은 작은 나라지만 그들이 가진 비전과 도전 정신은 결코 작지 않았습니다. 이제 저는 미국으로 돌아가 제 경험과 배운 것을 전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이곳에서 느낀 모든 것을 제 기사에 담을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에게 이렇게 전하고 싶습니다. 한국을 얕보지 마십시오. 그들은 기적을 만들어내는 민족이며 세계를 바꾸는 힘을 가진 나라입니다. 감사합니다. 당신들에게서 배운 이 모든 것이 저에게는 가장 큰 기적이었습니다. 두 번째 사연 시작합니다. 한국의 문화는 대중문화의 소비재 정도지만 우리 태국은 품위 있는 문화를 지닌 나라예요. 태국의 전통 문화는 우아하고 고귀하며 다른 나라의 대중문화와는 격이 달라요. 그리고 한국 K-팝도 이렇게 성공할 수 있던 게 태국 덕분이라고 들었어요. 한국의 K-팝과 드라마는 겉만 번지르르한 환상일 뿐이에요. 라고 말하는 태국 상류층 여성이 있습니다. 대체 무슨 사연일지 오늘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나타냐, 태국에서 태어나고 자랐습니다. 부모님은 제가 어릴 때부터 특별한 존재라는 걸 강조하셨어요. 그래서였을까요? 자연스레 저는 타인과는 다르다는, 특히나 하층민과는 구별된다는 의식이 제게 배어들었습니다. 제가 속한 상류층은 태국에서도 손꼽히는 부유한 계층이고 우리 가족은 세대를 거쳐 이어진 고급 사립학교와 엘리트 클럽, 그리고 최상의 품위를 당연히 여겼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제 삶은 특별함으로 가득 찼습니다. 아침에는 전용 운전기사가 저를 태우고 방콕에서도 가장 유명한 사립학교로 데려다 주었고 오후엔 개인 교습과 엘리트 사회에서만 즐길 수 있는 각종 교양 수업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소위 그저 그런 사람들이 우리와는 다르다는 이야기를 귀가 닳도록 들으며 자란 저는 이런 특권을 당연히 누리며 자랐죠. 제 부모님께서 흔히 말씀하시길 우리는 세상의 중심을 책임지는 사람들이야 라는 말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아마 그 말을 들으며 자란 덕에 제 자신을 다르게 여기는 마음가짐이 생긴 것 같아요. 제게는 몇 명의 상류층 친구들이 있지만 특히 아난타와는 오래전부터 각별하게 지내왔어요. 아난타는 태국에서도 손꼽히는 중국계 상류층 가문 출신으로 가족이 태국에서 큰 대기업을 운영하며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집안의 딸이었죠. 그들의 집안은 특히 중국 본토와의 비즈니스 연결이 활발해서 국제적 감각이 남다릅니다. 아난타는 항상 자신감이 넘쳤고 중국과의 연결고리가 태국에서도 얼마나 큰 영향을 끼치는지 자부심을 느끼는 듯 했습니다. 가끔 아난타의 집에 놀러가면 중국 본토에서 초청된 고위 인사들이 가득한 파티가 열렸는데 그들과 나누는 대화 속에서 저는 자연스럽게 중국의 경제적 위치와 영향력에 대한 이야기들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아난타의 가족들은 대놓고 이야기하진 않지만 은연중에 태국이 중국에 의존하고 있다는 뉘앙스를 주었죠. 사실 저는 그게 불편했지만 딱히 반박할 이유도 찾지 못한 채 그냥 넘어갔습니다. 저는 사실 K-팝과 한국 드라마에 푹 빠져 있었어요. 제 방 한편엔 좋아하는 한국 드라마 포스터가 걸려 있고 블랙핑크 같은 K-팝 아이돌들의 음악을 들으며 스트레스를 풀곤 했습니다. 하지만 아난타와 함께 있을 때는 제가 한국 문화를 좋아한다는 사실을 굳이 강조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아난타는 한국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었으니까요. 아난타는 흔히 한국은 원래 중국 문화에서 많은 것을 가져갔다며 한국의 문화를 깎아내리는 말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왠지 모르게 불쾌했지만 상류층 친구들끼리 나누는 농담이라고 여기며 웃어넘기곤 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약간의 불편함이 쌓여가는 걸 느꼈어요. 마치 한국 문화를 좋아하는 것이 상류층으로서의 품위를 해치는 일이라고 여겨지기도 했으니까요. 그리고 또 다른 한편으론 저는 태국의 전통과 왕실을 중심으로 한 국가 정체성에 대해 자부심이 강했습니다. 저희 집안은 언제나 태국 전통 문화를 우아하고 고귀한 것으로 여기고 다른 나라의 대중문화와는 격을 달리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특히 아버지께서는 태국이야말로 품위 있는 문화를 지닌 나라라며 자랑스러워 하셨고 저 역시 그런 생각을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한국 문화가 세계적으로 성공하는 것을 지켜보면서 속으로는 태국 전통과 비교하여 저만의 고민이 쌓여갔죠. 상류층의 일원이지만 젊은 세대의 일원으로서 저는 그 두 가지 생각 사이에서 혼란스러웠습니다. 아난타의 영향으로 인해 감정을 억누르며 한국을 그저 대중문화의 소비재 정도로만 생각하려고 노력했어요. 아난타가 한국을 깎아내리는 말을 할 때마다 태국 상류층으로서의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 겉으로 수긍하는 척했죠. 그런 제 모습이 이중적이라고 느껴질 때도 있었지만 하위소 계층으로서의 자부심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어쩔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아난타의 말이 귀에 쌓여가면서 한국에 대한 저의 긍정적인 인식도 조금씩 흔들렸기 때문입니다. 아난타는 한국을 종종 낮춰보고 중국의 영향력을 강조하는 이야기를 자주 했습니다. 그녀의 자신감 있는 태도와 가족의 거대한 경제적 영향력 그리고 다수의 상류층이 그녀와 같은 시각을 공유하고 있다는 사실이 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들었습니다. 제가 소중히 여겨왔던 K-팝이나 드라마는 정말로 다른 문화에 기대서 만들어진 것일까? 그 무렵 아난타는 블랙핑크 이야기를 자주 꺼냈습니다. 제가 한국 음악에 대해 긍정적인 이야기를 할 때마다 아난타는 블랙핑크의 리사 이야기를 꺼내면서 블랙핑크가 지금처럼 세계적인 인기를 얻을 수 있었던 건 리사 덕분이지라고 말했습니다. 리사는 제게도 자부심이었습니다. 같은 태국인으로서 국제 무대에서 인정받는 그녀를 보는 건 정말 뿌듯한 일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아난타의 말투에는 마치 리사가 없다면 블랙핑크, 아니 K-팝 자체가 이만큼 성공할 수 없었다는 식의 뉘앙스가 담겨 있었습니다. 한국이 태국 문화를 빌려갔으면서도 정작 리사와 태국에게는 감사하지 않는 것 같지 않아? 라는 말로 저를 자극했습니다. 마치 제가 그동안 좋아했던 한국 문화에 대한 믿음이 잘못된 것 같기도 했고 아난타와 함께 있는 시간 동안 한국의 문화가 태국의 문화를 이용하고 있다는 생각이 제 마음속에서 피어올랐습니다. 어느 날 아난타는 더 직접적으로 한국을 비하했습니다. 나타냐, 너도 알다시피 한국이 중국의 전통과 예술을 모방해 발전했잖아. K-팝도 그렇고 패션도 심지어 음식마저도 중국이 먼저야. 그들이 발전한 것도 다 중국을 따라 했기 때문이라니까. 아난타의 이 말이 계속 제 머릿속을 맴돌며 한국이 자랑스러워할 만한 건 거의 없다는 듯한 느낌을 주었습니다. 어느새부터인가 아난타의 생각에 동조하게 됐습니다. 태국의 고귀한 전통과 역사와 비교했을 때 한국의 현대적이고 대중적인 이미지가 상대적으로 덜 가치 있게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제가 좋아했던 K-팝과 드라마가 그냥 가볍게 소비될 수 있는 대중문화의 일부분이라고 여겨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난타가 새로운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요즘 한국 내 태국인 불법 체류자가 많아졌대. 참 부끄러운 일이지 않아? 라는 말이었습니다. 저도 그 소문을 들었지만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하위소 계층인 저는 불법 체류자 문제에 별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우리 사회의 부끄러운 일면을 드러낸다고 생각하면서도 그런 사람들과 저 자신을 구분지으려는 경향이 강했죠. 어쨌든 그들은 하류층이었으니까요. 저는 태국 내 하류층이 게으르고 근면성이 부족하며 태국에서 노력하지 않아서 다른 나라에 가서 불법으로 체류하는 사람들이라고만 여겼습니다. 그들은 제 자랑스러운 태국과는 무관한 존재처럼 느껴졌죠. 그러나 아난타는 이 문제에 대해 강한 의견을 내비쳤습니다. 이건 단순히 불법 체류자 문제로 끝날 일이 아니야. 한국이 태국을 무시하는 거라고 생각해. 그들은 리사 덕분에 K-팝이 커졌는데도 불구하고 태국인들을 존중하지 않고 불법 체류자 문제를 빌미로 태국인들을 비하하고 있는 거지. 아난타의 말은 점점 저를 자극했습니다. 불법 체류자 문제로 인해
태국이 한국에서 무시당하고 있다는 생각이 저를 짓눌렀습니다. 이전엔 무심하게 넘겼던 이야기였지만 친구의 이야기를 들을수록 마치 한국이 태국의 자존심을 짓밟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아난타는 늘 한국은 태국을 낮춰보며 자신들이 더 우월하다고 생각하고 있어. 그들 입장에서는 불법 체류자 문제를 이유로 태국을 얕잡아보는 거지라고 말했어요. 저는 그동안 한국 드라마와 K-팝에 열광하며 한국을 멋진 나라로 여겨왔어요. K-팝 스타들의 멋진 모습, 드라마 속 세련된 한국 문화를 동경해왔습니다. 그러나 아난타의 말에 휩쓸리면서 그 모든 게 겉만 번지르르한 환상일 뿐이라고 느껴졌어요. 그날 이후로 저는 한국과 한국인들에 대한 감정이 계속 뒤틀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난타의 말대로라면 한국은 단지 태국인을 하층 노동력이나 소비자로만 보고 있다는 생각이 점점 강해졌어요. 불법 체류자 문제를 핑계로 태국인을 비하하는 태도는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되었습니다. 어떻게 태국이 이 정도까지 평가절하될 수 있는 걸까? 저는 태국이 가진 문화와 왕실, 전통이 얼마나 위대한지 알고 있기에 한국이 태국을 낮춰보는 게 용납되지 않았어요. 어느 날 뉴스에서 한국의 반태국 정서가 확산되고 있다는 기사를 봤습니다. 한국의 불법 체류자로 남아있는 태국인들로 인해 한국에서 태국에 대한 인식이 악화되고 있다는 내용이었어요. 이 뉴스가 저를 더욱 분노하게 만들었습니다. 태국을 후진국으로 보는 시선 속에서 한국인들은 마치 우리가 한국에 기대어 살아가야 하는 나라처럼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한국이 뭐라고 우리 태국을 무시하는 거지? 저는 그날 밤 혼자 그렇게 중얼거렸습니다. 우리 태국이 가진 유구한 역사와 전통은 어디에 두고 한국이 감히 우리를 평가하나요? 친구들의 말과 뉴스의 보도를 접할수록 저 역시 한국에 대한 불만이 점점 커져갔습니다. 우리는 왕실이라는 전통과 문화적 자부심을 가진 나라입니다. 그런데 어째서 어떻게 감히 한국이 우리를 이렇게 대할 수 있단 말입니까? 저는 태국의 자존심을 위해서라도 한국의 문화에 대해 관심을 거둬야 한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 이건 태국의 자존심을 지키는 일이야. 그렇게 저 자신을 다독였어요. 제가 태국의 상류층으로서 자라면서 배운 가치들을 다시 되새기며 한국이 무시할 수 없는 나라임을 깨닫게 하려는 욕구가 강하게 솟아올랐습니다. 한국의 K-팝도 드라마도 영화도 이젠 저와는 상관없는 이야기처럼 느껴졌어요. 그것들은 이제 제가 좋아할 만한 가치가 없는 가벼운 문화상품일 뿐이라고 스스로에게 믿게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한국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이 가득한 상태로 미국으로 유학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제게 유학은 그저 상류층의 필수 코스였고 태국 하이소 사회에서는 당연히 거쳐야 하는 과정이었죠. 미국에서 유학을 시작한 후 전 세계에서 온 다양한 친구들을 만났고 그들과 함께 여러 나라에 대해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한국과 태국에 대한 이들의 반응이 저를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미국 친구들뿐만 아니라 유럽이나 남미에서 온 친구들 모두 한국을 선진국으로 평가하고 있었고 한국의 문화와 경제에 대해 긍정적으로 이야기했어요. 그들이 한국을 칭찬할 때마다 한국이 과연 그 정도의 대우를 받을 만한 나라일까? 라는 생각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죠. 하지만 그런 질문은 오직 제 머릿속에서만 맴돌 뿐 이들에게 대놓고 반박할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한국을 얼마나 찬양하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더욱이 많은 외국인들은 한국을 잘 알면서도 태국에 대해서는 거의 알지 못했습니다. 제 친구들은 태국을 그저 관광지나 후진국으로 생각하고 있었고 한국과 비교하면 경제적으로도 문화적으로도 한참 뒤처진 나라로 보고 있었어요. 저는 그들의 태도가 기분 나빴습니다. 태국의 왕실과 전통적인 문화가 굉장히 위대한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태국을 가볍게 취급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더 심각한 건 많은 이들이 블랙핑크의 리사를 한국 가수로 생각하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이들에게는 그녀가 태국 출신이라는 사실조차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보였죠. 제게 리사는 태국의 자부심 그 자체였는데 그들은 태국이라는 배경조차 알지 못한 채 리사를 칭송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통해 저는 처음으로 태국이 가진 국제적 위상이 얼마나 낮은지 실감했습니다. 아무리 제가 하이소로서 태국의 품위를 자부하고 태국의 전통을 자랑스럽게 여긴다고 해도
외국인들에게 태국은 단지 가난한 나라 또는 관광지로만 인식될 뿐이었습니다. 그들에게 한국은 선진국이었고 기술과 문화의 중심지로서 존중받고 있었지만 태국은 그 반대였죠. 제 자존심이 송두리째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러다 얼마 전 한 친구가 블랙핑크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블랙핑크의 로제, 그녀의 아파트 곡이 정말 중독성 있지 않니? 그들은 로제의 새로운 곡에 흥분해 있었고 주변 사람들 대부분이 그녀의 노래를 따라 부르거나 챌린지 영상을 찍고 있었어요. 저는 그들에게 리사가 예전에 발표한 솔로곡이 훨씬 더 멋지지 않아? 태국 전통 스타일이 들어있어서 더 특별하잖아라고 물어보았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답변은 예상 밖이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리사도 좋지만 솔직히 로제의 아파트가 더 매력적이라는 반응이었습니다. 특히 로제의 노래는 중독성 있고 대중적이라며 한국 술게임을 해보자고 이야기도 했습니다. 그들의 반응에 저는 당혹스러움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리사가 태국 출신으로서 블랙핑크의 인기를 이끌었다고 생각했던 저는 외국인들이 단순히 한국의 음악과 문화를 더 좋아하는 모습을 보며 이질감을 느꼈습니다. 저는 비로소 리사의 성공이 단순히 그녀의 개성 때문만이 아니라 한국이라는 나라의 문화적 파워와 연계된 결과라는 걸 깨달아가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은 그들이 이루어낸 성과로 인해 전 세계에 인정받고 있었고 단순히 따라하는 나라가 아니라는 걸 그제서야 조금씩 알게 된 것이죠. 저는 여전히 태국의 전통과 자존심을 사랑하지만 한국의 대중문화 역시 단순히 소비만을 위한 것이 아닌 하나의 강력한 소프트 파워임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아난타가 했던 말들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그녀가 한국 문화를 깎아내리며 말했던 모든 것들이 잘못되었다는 걸 인정해야 한다는 생각이 제 안에서 조금씩 자리 잡기 시작했어요. 저는 그날 밤에도 로제의 아파트가 흘러나오는 소리를 들으며 혼자 생각에 잠겼습니다. 리사의 태국 전통을 담은 음악과 뮤직비디오보다 한국적인 노래가 대중의 마음을 더 사로잡는다는 사실이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외국인 친구들의 반응은 저를 깨우치게 만들었죠. 그들은 단순히 국적을 따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이 K-팝을 좋아하는 이유는 그 자체로 매력적인 음악과 퍼포먼스 때문이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한국 문화에 대해 감히 평가하려 했던 제 오만함이 부끄러웠습니다. 미국에 와서야 비로소 한국이 얼마나 대단한 나라인지를 실감하게 된 겁니다. 처음에 유학을 결심할 때만 해도 한국이나 태국 모두 선진국인 미국과 비교할 때는 그저 작은 나라에 불과하다고 여겼습니다. 미국에서는 모두가 동등하다고 생각했는데 외국인들이 한국을 바라보는 시선은 제 생각과 너무나도 달랐습니다. 그들은 한국을 세계적인 문화 강국으로 여겼고 한국 브랜드, 한국 기술, 한국 문화에 깊은 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한국이 단순히 중국이나 태국처럼 경제 성장만 빠른 나라가 아니었어요. 한국은 그들 스스로의 힘으로 전 세계에 영향력을 발휘하는 나라였습니다. 그렇게 생각이 변화하면서 저는 한국에 대해 더 알고 싶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제가 한국을 부정적으로 바라봤던 것은 오로지 아난타와 같은 상류층 사람들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이라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실 아난타가 한국을 깎아내렸던 것은 자신이 가진 중국과의 경제적 연관성 때문이라는 걸 뒤늦게서야 알 수 있었죠. 태국 중국계 상류층들은 중국과의 연계를 통해 사업과 사회적 지위를 유지하고자 하는 경향이 강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경제적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한국과 비교하며 스스로를 더욱 돋보이려 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외국인 친구들과의 대화를 통해 한국이 얼마나 인정받고 존중받는 나라인지를 체감하고 나니 아난타의 말들이 단순히 편협한 견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후 저는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나는 왜 한국을 제대로 보지 못했던 걸까? 그동안 한국의 성장을 단순히 타국의 영향을 받은 결과로 치부했던 제 생각이 얼마나 좁은지 깨달은 순간이었습니다. 이 깨달음은 제 자신에 대한 반성으로 이어졌습니다. 태국 상류층으로서 자부심을 느끼며 자라온 제가 다른 나라의 성과를 인정하는데 얼마나 인색했는지 돌아보게 되었죠. 더 이상 저와 다른 문화를 가진 이들을 얕보려 하지 않기로 결심했어요. 특히 한국처럼 끊임없이 노력하며 자신만의 가치를 세계에 알리는 나라라면 말입니다. 미국에서 경험한 외국인들의 시각은
제게 너무나도 큰 충격이었지만 그 충격이 저에게 필요한 변화였던 것 같습니다. 그 후 저는 한국 문화에 대해 더 깊이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경제 성장이 단순한 대중문화로만 이뤄진 것이 아니라 고유의 산업 발전과 끊임없는 혁신이 뒷받침된 결과라는 것을 점점 더 알게 되었어요. 외국 친구들과의 대화에서 한국의 반도체 산업, IT 혁신, 그리고 과학기술 분야에 대해 듣고 나니 한국이 단순히 문화 강국이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강력한 기반을 가지고 있는 나라라는 것을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나 한국의 대기업들이 글로벌 경제에서 차지하는 위치는 전 세계가 인정할 만큼 강력했어요. 이 모든 것을 모르고 그저 중국과의 경제적 관계나 문화를 무시하는 쪽으로만 생각했던 제 자신이 부끄러웠습니다. 어느 날 저는 외국인 친구들과 함께 저녁을 먹다가 한국과 다른 아시아 국가들의 경제적 성장을 비교하는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한 친구가 사실 한국이 보여준 경제 성장과 문화 확산의 속도는 다른 아시아 국가들과는 비교가 안 되라고 말했을 때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과거의 저라면 아난타의 말을 빌려 한국이 다른 국가들의 도움을 받아 성장한 것이라고 주장했겠지만 지금은 그렇게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조용히 한국의 현대사를 찾아보았습니다. 한국이 겪은 경제적, 정치적 혼란을 이겨내며 현재의 위치에 오르기까지의 과정은 결코 쉽지 않았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한국은 태국과 달리 자연자원이 풍부하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교육과 기술 혁신을 통해 국가의 발전을 이루었고 지금의 영향력을 가지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어떤 외부 도움 없이 자국민의 노력과 정부의 강력한 지원으로 나라를 이끌어 나갔어요. 이런 사실들을 접하면서 저는 제 안에 남아있던 마지막 편견까지 사라져가는 걸 느꼈습니다. 저는 이제 한국을 과거처럼 가볍게 볼 수 없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한국은 단순한 문화대국이 아니라 자립적인 국가 성장 모델을 만들어가며 전 세계에 자신들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나라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보여준 자립성과 혁신은 단순히 자국의 이익을 넘어 다른 나라들까지도 영향을 미칠 정도로 깊이 있고 넓은 것이었습니다. 이런 점들을 깨닫고 나니 저는 태국의 현재 위치가 더욱 안타까워졌습니다. 물론 태국도 우리의 전통과 왕실을 중심으로 한 독특한 문화를 가지고 있지만 글로벌 무대에서 이런 강력한 소프트 파워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는 현실이 서글프게 다가왔습니다. 제게는 태국이 단지 관광지 이상의 의미가 있었고 세계에서 주목받는 나라로 성장하기를 바랐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우리는 한국처럼 전 세계에 인정받을 만큼의 성장 모델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국과 비교하면서 자주 우월감을 느끼려 했던 제가 오히려 그들이 보여준 성취를 부러워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제 자신이 견고한 태국 상류층의 자부심에 갇혀 있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난타와 상류층 친구들은 늘 태국을 최고로 여겼고 저는 그 영향으로 우리만의 문화적 자존심을 당연시하며 다른 나라들을 얕잡아 보려 했던 것이죠. 하지만 실제로는 그 자부심이 저를 시야가 좁은 사람으로 만들었고 한국을 비롯한 다른 나라들의 성취를 진정으로 이해하는 데 큰 장애물이 되었던 것입니다. 한국은 단지 드라마나 케이팝으로만 외국인들에게 인식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의 방식, 기술, 교육, 심지어 음식까지도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습니다. 하루는 미국 친구들과 저녁을 먹으며 한국과 태국의 교육에 대해 이야기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인들은 교육에 많은 투자를 하며 이는 국가의 발전을 위한 중요한 기반이라는 이야기가 나왔어요. 한국에서는 학생들이 끊임없이 공부하고 경쟁하며 국가 차원에서 이를 지원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들은 한국이 세계적인 수준의 교육 시스템을 통해 우수한 인재를 키워내고 있으며 이로 인해 한국이 강력한 경제적 위치를 차지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죠. 반면 태국의 교육은 여전히 상류층과 중산층 사이에 큰 격차가 있고 특히 지방에서는 교육의 질이 떨어진다는 점이 종종 제기되었습니다. 이런 비교는 저에게 큰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태국의 하위소 계층으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자랐지만 그 자부심이 우리나라의 문제점들을 바라보는 눈을 가려왔던 것이었죠. 이 깨달음이 저를 좀 더 겸손하게 만들었습니다. 한국은 그들이 가진 약점을 극복하기 위해 끊임없이 발전해왔고
이 과정에서 자연스레 그들의 문화와 자부심이 세계로 확장되었습니다. 반면 태국의 하이소 계층은 스스로의 안위에 갇혀 변화를 두려워하며 진정한 발전보다는 자존심을 지키는 데만 집착하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요? 또 다른 날에는 한 친구가 최근 한국의 경제와 기술 혁신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 친구는 한국의 벤처 기업들과 그들이 이뤄낸 혁신적 성과들에 대해 말하며 한국이 어떻게 첨단 기술 분야에서 강력한 입지를 구축하게 되었는지 설명했습니다. 한국은 자국의 산업 생태계를 체계적으로 구축하고 지원하며 이를 통해 스타트업이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고 했습니다. 반면 태국은 아직 스타트업 지원이 미비하고 하이소 계층은 전통적인 대기업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저는 태국이 자랑스럽지만 그 자부심이 다른 나라를 얕보는 이유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명확히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가진 문화적 전통을 지키면서도 한국처럼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나라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열린 마음으로 배울 점을 찾고 끊임없이 도전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한국이 보여준 도전 정신과 성공은 이제 제게 부러움이나 질투의 대상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들의 성취를 존중하고 이를 본받아 태국도 국제 무대에서 더 큰 존재감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저는 더 이상 한국을 부정적으로 바라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한국을 존경하고 그들이 걸어온 길에서 태국이 배우고 발전할 수 있는 점을 찾고 싶습니다. 오랜 시간 한국에 대해 깊은 편견을 가졌던 것에 대해 사과드립니다. 한국이라는 나라로 인해 많은 것을 배웠고 더 나은 사람으로 변화할 수 있었습니다. 나중에 태국으로 돌아가면 태국 상류층 사회에 뿌리 깊게 퍼져 있는 한국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바꾸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앞으로 한국과 태국이 함께 성장하고 서로 존중하며 교류할 수 있는 관계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사연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더 재미있는 사연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이상 감동탐험이었습니다.